1999년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솔리 PD와 독실과 최 사장이 함께 만드는 뉴스룸은 혼란스러웠죠? 뭐요? 예, 이거 뭘까? 예. 1990년부터 매년 주요한 뉴스들을 뽑아서 심도 있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푸틴을 좀 다뤘습니다. 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두 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푸틴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네. 시간에 이제 푸틴의 생애 간단하게 다뤘었고 대통령 되기 전까지의 생애 별거 없었다. 굉장히 빠르게 승진하는 운이 좀 좋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최고 권력에 어떻게 도달했는가. 총리가 되고 운 좋게 이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고 그 다음 대선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푸틴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1기 때는 이제 체첸 사태와 연결돼서 발생했었던 테러, 인질극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 2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질극이 발생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질극과 관련된 토론을 좀 진행해 봤었죠. 근데 이때 최고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엘친 대통령이 나가면서 나중에 면책권을 달라고 했다 했잖아요. 면책 그런데 여기는 일당 체제가 아니잖아요. 러시아는. 그렇죠. 그러면 푸틴은 그래 오케이 덮을게요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돼서 다른 야당에서 막 난리를 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그렇겠지. 덮었어요? 통합 러시아당이 지금 1당이고 여당이야. 제2당이 아마 공산당일 거야. 러시아 공산당. 네. 그런데 통합 러시아당이 차이가 한 75% 정도를 과반수 이상으로 그렇게 갖고 있구나. 사실상 아주 큰 정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재 얘기해봤지. 만약에 이제 야당으로 바뀌고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푸틴도 스스로 위험해지겠지. 네. 그리고 2기까지 우리가 본 겁니다. 네. 푸틴이 제3대, 4대, 5대는 안 했죠. 네. 6대, 7대 네. 대통령을 했었고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슬란 학교 인질극이 끝난 다음에 네. 시간이 흐릅니다. 푸틴은 이제 미디어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2006년 그러니까 일이 있은 후 한 1년 반 정도 좀 지난 것 같아요. 그죠? 1년, 2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2006년 10월 7일 날 기자이자 인권운동가였던 안나 폴리콥스카야가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분이 아까 협상에 잠깐 참여했었던 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이기도 하고 인권운동가였어. 근데 이제 어떻게 죽냐면은 모스크바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하게 된 거죠.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 죽을 이유가 없어. 그런데 이분이 뭘 했었느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녀는 체첸에서 러시아군에 의해서 주민이 어떻게 학살되고 어떻게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고발하는 기사를 써왔던 거예요. 체체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러시아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푸틴을 의심하죠. 당연히 의심하지. 뭐 증거는 없으니까. 하지만 푸틴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다음 해 2007년 12월에 총선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하원 의원 총선이었던 것 같은데 총선에서 여당이었던 통합 러시아당이 64.24%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과반을 넘은 거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죠. 현재는 450석 중에서 339석이래. 거의 다 진짜 갖고 있네요. 계속해서 뭐 거의 뭐 독재당이지 뭐. 헌법도 다 고칠 수 있을 정도네. 지금.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헌법을 고칩니다. 일단 여기서 2기 때 어떤 헌법을 고치냐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4년제니까 6년제로 바꾸자. 그래서 이때 6년제로 바꾸긴 해요. 하지만 푸틴은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연임이 되지 않는 한 번밖까지. 그렇지. 2008년 3월에 대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통령이 산연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3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푸틴이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3번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2번 하고서 안 했다가 하면 되겠네. 그럼 3연임이 아니니까 라는 논리를 세우기 시작해. 그리고 이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푸틴이 총리로 그래서 물러나는 거야. 그래서 총리 재직 기간을 갖게 돼요. 4년 동안. 그리고 총리였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선 후보로서 이제 찍어준 거고. 그러니까 통합 러시아당이죠, 메드베데프. 그렇지. 선거에서 70%를 득표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네, 그래서 이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던 게 기억이 나. 허수아비다, 허수아비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때부터 있었어요. 푸틴이 실제로 이제 총리를 하면서 실권을 장악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명한 영상들도 많아.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총수들 딱 모아놓은 다음에 아마 그게 노동쟁이였을 거야. 그래서 노동쟁이 관련된 뭐 보상이나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업 총수들이 와가지고 뭐 서명하고 뭐 반대하고 그런 거였나 봐.
근데 푸틴이 오더니 뭐 바퀴벌레처럼 꾸물거리기는 하고 내가 오기 전까지 이거 처리 안 해놨냐. 그러면서 이렇게 보더니 기업 총수 한 명을 불러. 그래서 자네 사인이 없으니까 사인해라. 그래서 와가지고 막 사인하고 그런 장면이 있어. Почему раньше здесь не было людей, которые способны были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я? 푸틴은 곤혹스런 표정으로 쩔쩔매던 재벌 총수를 손가락으로 불러세워 서명하라며 볼펜을 내던집니다. 그러니까 총리였지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뭐 이제 허수아비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성향의 인물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잖아. 그러니까 조금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권력 순위 넘버 2입니다. 푸틴이 물러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메드베데프가 할 것 같아요. 개혁 성향의 인물이고 러시아 경제, 행정, 사회를 현대화시키려고 당시에 노력을 많이 했어. 그리고 특히 러시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사법 개혁도 하고 반부패 운동도 일으키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이 했네요. 그렇지, 많이 하긴 했어. 근데 그게 표면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속한 당 자체가 그렇지. 그리고 자기가 많은 걸 할 수는 없는 거야. 뭐 그랬었던 것 같아. 그죠? 푸틴이 200조를 얻은 거는 다 이제 부패가 아니고 정당의 거. 사실 그런 것도 문제는 있겠지, 그지? 어떻게 하겠어? 푸틴을 건드려? 못 건드리잖아. 부자강이 해야겠다. 그러니까 푸틴 생각은 이거였겠지. 메드베데프가 잘하고 나면 내가 도움을 인계 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항상 정치에서의 위기는 뭐에서 옵니까? 경제에서 오지. 이때가 몇 년도였느냐? 2008년이었잖아. 아. 2008년 9월이 되면 세계 금융위기가 오게 되고 러시아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위기였어. 그러니까 정치적인 위기는 항상 경제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이 활성화됐어. 친정부 언론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 거야. 그치. 그러면서 이것도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푸틴 그리고 통합 러시아당의 지지율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푸틴 같은 경우에 지금 위기가 찾아온 거야. 요게 메드베데프가 잘 끝내줘야 내가 되는데 2011년 12월 4일 날 총선이 있게 되거든요. 하원의원 총선이 있는데 푸틴이 이걸 이겨야 돼. 그래서 거대 여당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토등해서 내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 푸틴은 반드시 이걸 이겨야 되는 거야, 총선을. 만약에 야당이 집권하게 됐다. 그러면 자기 계획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간신히 과반수를 넘긴 여당의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러시아의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해. 부정선거 의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고전적입니다. 고전적인 수법. 선거한 바꿔치기, 대리투표, 야당 사이트 디도스 공격. 그리고 이제 투표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고전적이지요. 근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건 뭐냐? 푸틴이 놀림감이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지. 전체 정당들이 있을 거 아니야. 1위부터 이제 1위가 이제 통합 러시아당일 거고 이제 러시아 공산당이 2위일 거고 막 있을 거 아니야. 있는데 그 장면이 있어. 이제 아나운서가 나와서 지금까지 왔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그래서 득표율을 얘기하거든. 근데 득표율을 다 더해 보면 146%가 나옵니다. 방송국의 사고가 아니고 계산을 잘못했구나. 실제로 사고가 난 거야. 그 푸틴 쪽에서. 그냥 잘못 수준이 아닌데. 이승만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걸로 그치. 제 기억으로 합니다. 고전적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야 이 146%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거든. 근데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은 연락을 받았대. 이제 친정부 성향의 언론사일 거 아니야. 근데 위쪽에서 이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숫자를 맞춰라. 뭐 예를 들어서 58.99%로 통합 러시아당이 득표한 걸 맞춰라.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 방송 관계자가. 그럼 나머지 걸 어떻게 하느냐? 그 나머지 건 냅둬놔 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위에서 말씀하신 거잖아. 다 생각이 있겠지. 그래서 냅둔 거야 그냥. 그래서 더하면 146%가 나오게. 근데 다 이제 푸틴을 이렇게 하긴 했구나.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 짤이 많아요. 아 그래요? 푸틴 놀리는 짤이 많아가지고 이런 짤이 있어. 아들이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이번 시험에 100%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럼 푸틴이 이렇게 물어보면서 겨우 100%? 짤이 있습니다. 아 웃기다. 아 이런 비하인드를 듣고선 하니까 웃기네요. 아, 확실히. 진짜 웃기지.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야 이거는 너무했다라는 거야. 102%도 아니고 105%도 아니고 146%. 146%. 그렇죠. 사실상 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얘기가 많아.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한 20%밖에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부정선거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시위도 일어나고 하는데 푸틴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위는 다 미국이 선동하고 있는 거다.
뭐 고전적이죠. 네. 그죠? 여기까지가 2기였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여당의 승리 아닙니까? 그래서 푸틴이 대선에 등장하게 됩니다. 메드베데프가 정당 대회에서 푸틴을 이제 대선 후보로 추대해줘. 그래서 푸틴이 나가게 되고 푸틴은 2012년 3월 4일 날 63%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늘어나 있었지. 네. 그러니까 이제 6년을 더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리고 3년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할 거 아니야? 12년을 더 할 수 있게끔 됐다라는 거죠. 이제 3기가 된 거야. 이제 3기. 제6대 대통령이 된 거죠. 이때가 2012년 그 18년까지인데 2012년 5월 6일이 되면 당연히 반정부 시위가 있죠. 반푸틴 시위가 일어납니다. 한 1만에서 2만 명 정도의 시위대가 모스크바에 결집하게 되는데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해요. 그래서 80명이 부상하고 600여 명을 체포하고 이때부터 시위는 계속해서 강경 진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그러면 그 이후에도 시위가 있었긴 있었어요. 시위는 계속 있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하고는 달라. 푸틴은 자신 비판에 대해서 좀 열어두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기가 많은 거야. 근데 러시아 사람들한테 도대체 왜 푸틴 같은 독재자를 뽑느냐라고 얘기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대안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대안이 없다. 푸틴 말고 뭐가 있냐.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향수에 젖어 있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푸틴이 총리가 되고 나서 강력하게 서방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련을 통합하려고 하고 경제가 좋아졌고 그런 것들을 좀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2013년이 됩니다. 6월 6일 날 부인인 류드밀라와 이혼하게 돼요. 이것도 이런 얘기가 있어. 크렘린궁에서 발레 공연을 하거든요. 에스메랄다를 부인과 함께 관람한 후에 국영 러시아 TV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공연 감상평을 얘기해요. 이런 감상평이 있었다. 그리고 이혼을 그때 선언해요. 에? 그 공연 가서 얘기하면서 같이 보고서 이제 이혼 선언을 해요. 그래서 진짜? 푸틴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부가 함께 내린 결정이고 이것은 교양 있는 이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뭐라 그럴까요? 쇼맨십이라고 하나요? 어마무시하네요. 어마무시해. 아까 전에 그 전투기를 타고 내려오는 거나 그렇죠. 자기가 전투기를 타고서 막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하고 산불이 났을 때는 헬기를 타고 직접 불을 끄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군인들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기념할 때 얼마 전에 있었잖아. 비 맞으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를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2014년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사건이 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들어본 사건이 발생해요. 크림 위기. 들어봤지? 그렇죠. 크림 사태가 크림 발발하게 되고 네. 그 일이 발발하게 되고 이때 2014년 요 크림 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계속 이어져. 러시아가 서방 세계로부터 계속 제재를 받고 그런 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림 위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었던 크림 반도를 합병한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볼까 합니다. 2014년 2월 18일 우크라이나 얘기부터 할게. 이때 우크라이나 혁명이 있어요. 이게 유로마이단이라고 하는 긴 어떤 저항 중에 한 날인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떤 상태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부가 부패했어. 그리고 친러시아 성향이었어.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이 반대하고 우리는 EU에 가입해서 EU의 통치를 받고 싶다라는 게 시민들의 생각이었던 거야. 유럽연합과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이제 막 시위하는 거지. 대통령 물러나라! 막 시위하는 거죠. 강경 진압이 있습니다. 시위대 75명이 죽고 1,100명이 부상당하는 진압을 하게 돼요. 우크라이나가 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한 건 아니고. 우크라이나 얘기인 거야. 시위가 너무 격화되는 거야. 요 일 때문에 더. 시위가 격화하자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러시아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 그를 탄핵해. 대통령인데 도망갔으니까. 그리고 임시 대통령을 선출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제 야당 중심의 임시 대통령이 이제 지배하게 된 거야.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때부터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서쪽에는 친유럽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은 거야. 그리고 동쪽은 친러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러시아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 그러다가 동부까지 대통령이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비판을 해. 대통령이 어떻게 도망가냐. 동부가 서부와 합쳐서 친유럽 중심적으로 바뀌려고 합니다. 동부까지도 이제 다 바뀐 거지. 다만 동부에 속해 있는 크림 반도가 끝까지 반대를 해요. 여기 우크라이나가 있으면 여기 흑해를 중심으로 여기 있거든. 이 크림 반도가 조그맣게 있어. 왜 크림 반도가 끝까지 반대하느냐?
절대 다수가 러시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러시아로 통합되겠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친우크라이나 시민들과 다수의 러시아 시민들이 이제 크림반도 안에서 이제 갈등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친러 성향의 시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크림반도에 있는 행정관청의 국기를 러시아 국기로 바꿔달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러시아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죠. 내가 푸틴이야. 러시아는 서방 세계와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잖아.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사실 소비에트 연방의 하나였고, 특히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인들이 많고 그들이 러시아를 통합을 원하는 거야. 그럼 내가 푸틴이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지. 그냥 냅둬?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렇죠. 요거 서방세계 압력 대비 잘해야지요. 잘해야지요. 적절하게. 근데 요거는 뭐 우리가 토론할 건 없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2월 27일이 되면 크림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였고 2월 27일 날 국가 그리고 부대 표식이 없는 군인 2,000명이 크림반도의 주요 지역을 갑자기 점거하기 시작해. 부대 마크가 없는 거야. 그리고 와서 이제 크림반도의 주요 지점들을 점령해요. 크림반도의 청사, 공항, 군사기지, 방송사 등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뭐 국가 표식이 없어도 누군지 딱 알지. 그렇죠. 이 정도의 병력을 갖고 있는 거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가 성명을 발표합니다. 러시아 군사 행동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푸틴한테 진짜 전화를 걸어. 그래가지고 하지 마라. 군사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딱 전화를 하는 거죠. 푸틴이 어떻게 했을까? 가볍게 씹었겠죠. 끊어요. 그렇죠. 끊는다? 그거 끊는 거죠. 뭐라고 안 들려? 그래서 러시아 상원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군사력 사용하는 걸 허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겠죠. 러시아가 군사 행동을 시작하게 되고 크림반도가 빠르게 러시아군에게 장악되게 됩니다. 오히려 이젠 대놓고 처음에 그치. 2,000명은 그치. 어쨌든 간에 대놓고는 아니었지만 왜냐면 급하게 요 불을 꺼야 되니까 빠르게 이제 군사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놓고 크림반도를 아예 장악한 거야. 그래서 네. 이때 뉴스가 기억나는지 모르는데 난 이때가 기억나거든. 2014년도니까 내가 이제 한창 사회나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을 때고 전쟁 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미국이 개입할 거다 막 했었는데 안 해. 안 했죠. 이때부터 오바마의 어떤 뭐랄까 리더십 그런 거에 대해 타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마음대로 못했던 거지. 강하게 하지 못했다. 뭐 사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3월 11일 날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주민 투표를 실시해요. 이제 러시아로 흡수될 것인가? 93% 찬성으로 러시아에 귀속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야. 미국과 유럽은 어떻게 하느냐? 러시아 제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 러시아 경제가 지금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는 지금 굉장히 안 좋아. 석유값도 계속 떨어지고. 그치. 저기가 그치. 천연가스 석유. 그죠. 그리고 오바마는 푸틴의 돈줄로 알려진 은행들을 제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서방 세계랑 러시아의 신경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아직 안 제재를 풀렸어. 안 하지는 않는군요. 계속 하고 있는 거야. G8에서 또 탈퇴됐을 걸? 그 아, G7일 거야.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분리 독립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평화를 위해서 그냥 분리 독립을 시키면 안 되냐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우크라이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실제로 이 크림반도 지역에는 러시아인들이 절대 다수라고 했잖아. 그리고 지난번에 로힝야족 할 때도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비슷하게는 우리가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건 중국과 어떤 뭐 대만의 이야기라든가 혹은 종교가 달라가지고 맨날 내전 벌어지는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는 뭐 힌두교야, 우리는 뭐 이슬람교야 이렇게 하면 싸운다든가. 같은 나라인데 그리고 서로 막 또 찢어지게 바래. 근데 중앙 정부는 당연히 그걸 허락하지 않죠. 어느 나라가 그걸 허락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걸 보다 보면 아니 그냥 너네 그냥 안 맞으면 나눠서 살아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아 정말? 그렇잖아.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다수가 그렇대. 여기서 막 핍박하고 막 테러 저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안 맞는데. 독실이는 대통령이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안 싸우는 대통령이 항상 좋은 대통령인가?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피해 대가가 따른 그런, 그러니까 특히 종교 문제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종교 문제.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죽듯이 싸우니까 사실 아예 터키처럼 세속적인 나라가 돼버리면 괜찮아요. 세속적인 종교가 차라리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더 안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속주의 근본주의로 국가. 가자면.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예를 들면 힘센 러시아가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보는 거냐면 우크라이나는 진짜 힘든 나라야. 힘들었어. 항상 힘들었고 약자인 나라였었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예전에 독일이 그랬었던 것처럼 폴란드 어느 지역을 그냥 자기네가 뺏어버린 그런 게 아니고 그 지역엔 절대 다수의 러시아인들이 살았었고 사실 러시아와 소련이라고 하는 하나의 연방을 이뤘었던 나라였었잖아요.
근데 거기도 진짜 난 너무 죽었다 깨나도 난 서방에 가는 건 싫대. 러시아가 좋대. 그래도 막 자기네가 자치를 세우고 독립시켜달래. 그러니까 여기서 러시아군이 투입된 거를 지금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그래라 하는 나라가 없는데 좀 하면 안 되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분리 독립에 대해서 분리 독립에 대해서. 다 어려운 문제야, 그렇지? 그렇지, 어려운 문제긴. 그게 끝이야. 어려운 문제다. 홍콩도 그렇고 티벳도 그렇고 사실 항상 우리가 좀 같은 걸 보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왜 다른 잣대를 좀 들이밀고 싶냐면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러시아인들인 거야. 강대국인 거야, 상대적으로 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르게 보지만 우리가 반대 입장에서 강대국이 커다란 나라가 소수민족을 탄압할 때 소수민족이 우리 독립하고 싶어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는 걸 보면서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나. 근데 사실 어느 나라도 자기의 어떤 주권에 그 미치는 영역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죠. 그렇지, 영토와 주민을 뺏긴다는 거는 사실 군사적인 입지도 그렇고 거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나오는 크림 위기야.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제재를 받고 있는 이유. 서방 세계와 대립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크림 위기가 아직 끝나진 않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지금 머릿속 딴 생각했어. 동서독 통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네. 그럼 동독에 있었던 모든 주민들이 전부 다 그냥 서독에 흡수됐거든요. 사실상 우리 그때 다뤘잖아요. 그렇죠. 동독이 해체되고 서독 그 연방에 흡수가 된 거예요. 모두가 찬성했을 거냐 아닌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송두리째 나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그쪽으로 통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네. 내가 너무 친서방적 생각을 하고 있나? 그때 동독이 서독과 통일이 되면서 사실상 서독에 흡수된 건 너무나 정당해. 정의로워라고 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련 연방 입장에서는 이제 동독을 뺏겨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분리 독립을 시켰다고 분리 독립은 물론 다른 거지만 근데 그거를 거기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고 자기네들이 자치적으로 결정한 거잖아라고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림반도에 있었던 그 지역의 주민의 그 체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주민 대표들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분리 독립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를 지지해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이냐, 그거 자체가 선하냐, 악하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얘기하기 힘들고 네. 분리 독립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는가를 케바케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위쪽에 이제 예전에 중공업 지역이잖아, 바스크 지역이. 그러니까 민족도 사실 다르거든, 언어도 다르고. 바스크가 계속해서 분리 독립을 지금도 지지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스크는 잘 살아. 근데 스페인 전체보다 훨씬 잘 사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분리 독립하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맥락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그냥 아주 가정인 거다. 네. 강남 3구가 독립하겠다. 이건 진짜 이런 이거 세금 너무 높고 이거 안 되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 분리 독립을 원한다. 강남 한국 사시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맥락을 봐야 돼. 어떤 맥락에서 분리 독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거에 대해 우리가 모르니까 그치. 어떤 맥락인지를 모르니까 이걸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렇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그 영국 같은 경우에도 북해에 석유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일랜드가 독립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함은 있어. 아일랜드가 사실은 영국이란 건 언제부터 영국이 대영 제국이 시절부터 아일랜드 얼마나 신경 써줬냐. 그렇지 않았던 나라인데 이제 아일랜드가 좀 이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쪽은 이제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또 탐욕이라고 볼 거냐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로 그거야말로 역사적 맥락을 같이 보고 그렇지. 그 문화적인 것도 같이 판단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 분리 독립 자체의 개념이 선하냐 낙하냐 그건 논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제 크림반도 사태가 있었고 네. 2015년 2월 27일이 됩니다. 이때 야당 정치가 그리고 유력한 대선 주자인 보리스 nem초프라는 사람이 괴한에 의해서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있었던 일이 아닌 거야. 2015년에.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크림반도에 대한 군사 개입을 강하게 비판해왔던 정치가, 야권 정치가였다는 거죠. 공산당이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네네. 크렘린 근교 다리 위를 건너고 있었어, 이 사람이. 네, 우크라이나 모델 안나 두리치카야와 함께 걷고 있었는데 흰색 차가 뒤에서부터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nem초프의 등에 6발의 총격을 가하게 되고 이 중 4발이 정통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근데 nem초프는 아까 전 2월 27일 아니었습니까? 네. 3월 1일이었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다다음 날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대규모의 반정부 집회를 앞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 요 정도로 죽을 만한 건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페르토 포로셴코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nem초프가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개입했던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밝혔어요. 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칼 같은 증거로 이렇게 공인된 건 아니었군요. 이건 크림반도 얘기는 아니고 네. 러시아 동부 자체에서 러시아군들이 그 활동을 했었다라는 증거. 그러니까 러시아는 부인하지. 우리가 그럴 리가 없다. 독립국가인데. 네. 저 근데 이것도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거지 증거를 내민 건 아니잖아요. 그죠. nem초프가 증거를 갖고 있었다. 갖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암살을 당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네요. 정말 푸틴의 지시에 의한 거였거나 아니면 푸틴이 사실 뭐라고 한 건 아닌데 그 아래 열성 분자들이 알아서 저질렀거나 아니면 정말 정부와는 상관없는 그냥 말 그대로 열성 푸틴 지지자들이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높은 확률로 나는 푸틴 연관됐을 거예요. 일본인이, 지금까지 상황을 네. 보니까 그런 것 같지만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쪽의 연관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내가 지시하진 않았다라고 발뺌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네요. 보통 그럴 수 그렇겠지. 있지. 참 애매하지, 그지? 왜냐면은 하필이면 우연적으로 다 푸틴의 정적들이 다 죽으니까 푸틴이 뭐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개별적인 사안일 수도 있고 당연히 어떻습니까?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푸틴은 뭐 강경 진압을 하고 지지율은 80%를 유지하게 된다.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반정부 시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 반정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공산당,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좀 반대 세력, 적화 세력으로 본다던가 이런 어떤 국민적 시선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푸틴에 반대되는 모든 세력들은 잘못된 거라고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뭐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섞여 있겠지. 근데 이제 큰 이슈화는 못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지율은 어떻게 믿어 근데? 아까 그것도 못 믿는. 그러네, 맞네, 생각해보니까. 이 그럴 수도 지지율이 있지. 어느 정도 섞여 있기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푸틴을 지지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 서방 세계가 보여주는 러시아와 푸틴과 러시아 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다르다라고 얘기 많이 해. 어느 정도는 그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기도 하겠네요. 그렇지. 우리가 사실은 한국인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접하는 모든 정보는 서방 세계의 그치. 시각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니까 그렇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 그 반정부 시위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랬던 좀 150만 명씩 모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시위해도 경찰이 가라고 하면 간다고. 그런 얘기도 했어. 그리고 제7대 대통령이 됩니다. 2018년. 이게 요번에 된 거야. 네. 2018년 3월 18일 날 제7대 대통령으로 푸틴이 76%를 득표하면서 재선에 또 성공하게 되는 거죠. 득표율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보통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76% 너무 높잖아. 벌써 이게 몇 년을 20년을 한 건데 200%가 만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6이니까 점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요. 푸틴이 강한 러시아를 주장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국내 정책을 이슈화시키기보다는 서방과의 갈등 관계를 강조하는데 실제로 서방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푸틴 지지율이 높아져. 약간 북한 문제, 북풍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도 살짝 있네요. 뭐만 하면은 야, 북한과의 어떤 안보와 이게 연결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외부의 적을 하나 만들고. 그렇지.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대. 모든 서방이 러시아를 비난하잖아.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러시아를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포위된 요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 뭉치지. 안에서 그렇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점점 뭉치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서민들, 러시아 사람들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순응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정부의 발표를 믿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그지. 전체주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공산주의였고. 살아왔으니까. 근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우리가 EU였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를 이렇게 밀고 뜨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2020년이 됩니다. 2020년? 얼마 전이네, 그죠? 네. 헌법 개정을 해요. 네, 푸틴이 이제 사실 대통령 마지막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기 전에 너무 사람이 오래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연임을 계속할 수 없게끔 헌법을 바꾸고 가. 그래서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네. 간신히 통과됩니다. 잠깐만 이거 좋게 간 거네. 그렇죠. 헌법 개정의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이 대통령 임기를 2번까지만 딱 수행할 수 있다로 바꾼 거야. 아까처럼 3년이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건 애매하니까 2번만 할 수 있다.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임기 자체를 늘리면 되는 건가? 아니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헌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직 수행 횟수를 무시한다. 와. 그러니까 제로로 다시. 앞으로 또 2번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게 현직 대통령은 해당한데. 제로에서 시작한다. 와.
잠깐만. 그러면 20년은 힘들고 12년 가능하네요. 아, 지금 한 임기 좀 남았으니까 한 15년 정도 가능하겠구나. 왜 지금. 20년이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이거 한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더 하고 싶으면 총리 하겠지. 그렇지. 그렇지. 중심 집권을 이제 다졌다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제 별로 관심조차 없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투표율이 나와야 그 중에서 과반을 넘겨야 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 안 하잖아. 이거 실체 이게 뭐야. 그러니까 경품을 엄청 듣더라. 경품. 그래서 투표해서 이제 뭐 이제 나중에 뽑아가지고 뭐 아파트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투표율을 간신히 끌어올린 다음에 이걸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2020년에 원래는 임기가 끝나거든요. 다시 두 번 대선에 나갈 수 있어서 모두 승리한다. 2024년에. 그렇죠. 2024년에. 네. 그럼 2036년까지 대통령을 수행하는 거고 그때는 이제 85세가 돼. 자기도 그쯤 되면은 쉬어야지. 근데 자기가 또 하고 싶다 그럼 총리하겠지. 그러니까 크렘린 궁에서 죽겠다 이거 같은데 그죠? 그냥. 그렇지. 예. 지금 완전 자기 집일 거 아니에요. 술 먹고선 자기 착각해가 크렘린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임기 끝나고 나서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맨날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인간한테 가장 큰 고통이 내가 갖고 있었던 걸 상실하는 고통이 크거든. 이거 안 놓겠지.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나 봐. 지금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나오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후에 이제 면책에 대해서 확정을 받는다. 그러면 물러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말 왕 이상의 왕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그 소련 시대의 어떤 그 황제? 그건 러시아 시대. 그 맞아. 이후에 소련 때의 소련 때. 어떤 뭐라고 서기장? 불러요? 서기장 서기장. 이상의 어떤 그 권력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본다면 정당하게 지금은 하고 그렇지. 있잖아요. 200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한테? 그때 궁금하기도 해. 돈 많아서 뭐 하냐?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한테 뭔 의미가 있지? 그냥 모르겠어. 통장 잔고 보면서 행복한가? 근데 미국 이거 제재해갖고 또 가져가지도 못하잖아. 근데 아까 전에 내가 했던 얘기 있잖아. 그거 뭐지? 독재. 상실의 고통이 크다고. 그러니까 피하고자 하는 것 같아.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게. 참. 그리고 그 200조 정도로 추정하는 거를 예를 들면 러시아 국민들이 안다 하더라도 지지는 변하지 않는 거죠. 대안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퇴원이 없다는 거야. 뭐 야권에 누가 있냐는 거지. 그래서 깨끗한 청년 결백한 사람 뽑았는데 그 사람이 강한 러시아 못 만들어 줄 거면 난 싫다. 그렇지. 푸틴이 뭐 잘하고 있는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30년 집권했대. 그러니까 만약에 푸틴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하면 36년을 해가지고 가장 오래 한 사람. 혹시 이게 목표인가? 스탈린 꺾겠다. 32년까지 해야지. 32년까지만 하고 그럴 수도 있다. 있고. 멋있게. 그리고 8월이 됩니다. 올해죠. 올해 아니지. 작년이지. 작년이구나. 작년에 8월 20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살 미수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유력한 야권 정치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맨날 여기 TV에서 봤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독살 미수가 발생하게 되죠. 나발리가 누구냐면은 푸틴의 저격수 그리고 푸틴에 대항할 유일한 반정부 인사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푸틴이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하는 것을 계속 비판해왔고 사실 난 요게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때 독살됐을 당시에 유튜브 방송을 계속했거든. 근데 유튜브에서 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캐고 있었냐면은 메드베데프의 비리를 캐고 있었어.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베리아에서부터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든. 근데 모스크바를 왜 가고 있었냐? 메드베데프의 비리를 조금 더 조사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중이었어, 실제로. 자세한 얘기를 하면 공항 카페에서 홍차를 마신 뒤 비행기를 탑승했던 이거 알고 있지?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대. 홍차를 마신 다음에 비행기에 탔는데 기내에서 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호소해, 복통을 호소하고 건강 이상을 호소하다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거죠. 비행기가 비상 착륙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러시아의 옴스크 병원에 도착하게 돼요. 측근들이 러시아 병원에서는 치료받지 않겠다. 못 믿는다. 이게 다 아는 내용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러시아 의료진이 먼저 발표해, 뭐 독극물 같은 건 없었다라는 거죠. 독일 시민단체가 전용기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베를린의 샤리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9월 3일 날 앙겔라 메르켈이 기자회견에서 나발리가 신경작용제 노비촉 계열의 독극물에 공격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밝히게 되는 거죠. 러시아 의료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노비촉이 발견됐다라는 거야. 러시아가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다는 거죠. 9월 8일 날 말도 안 되게 나발리가 의식을 회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9월 25일 날 러시아가 이거 독일의 조작극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합니다. 지금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너무 쉬운 것 같아 국제 정치가 사실. 끝까지 그냥 우기면
만약에 작은 나라 뭐 캄보디아가 이랬어. 그러면 난리 나죠. 그렇죠. 근데 이미 제재도 당하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군사력도 있는 나라고. 무서울 거 없어. 거기도 그냥 계속 하니 미국의 조작이다. 독일의 조작이다. 괜히 우리 계속 우리 음해한다. 걔네들은 몇 년 동안 한 10년, 20년 이래 왔다. 그러면은 그랬을 가능성 그랬음직하지만 어쨌든 러시아 국민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편하지 않겠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촬영할 때 이제 며칠 전이거든요. 며칠 전에 송영 기자회견을 합니다. 푸틴이 12월 18일 날 송영 기자회견하는데 이걸 보면서 재밌었어. 기자가 푸틴한테 나발리 독살을 하려고 했느냐라고 물어봐. 또 물어봐요, 그거를. 아니 아마 말을 맞춘 거. 요거 아마 CNN인가? 그러니까 해외 사람들 해외예요. 됐던 것 같아. 정확하게 방송국 기가 안 나. 그러니까 어쨌든 해외 기자들이었어. 근데 푸틴이 약간 짜증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그를 독살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히 했을 거다. 정말 생캐다. 우리가 하려고 했으면 했을 거야.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어설퍼서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인 거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그 베를린에 있는 환자는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요? 그거지. 근데 이제 푸틴의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정적 이름을 얘기 안 해. 그래서 나발리란 얘기는 안 하고 일부러 그런 거구나. 베를린 환자. 그러니까 얘는 뭐 듣보잡이다라는 걸 이제 과시하고 있는 광고의 거죠. 첫 번째 원칙이잖아요. 잦은 노출이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럴 수도 그래서 그 있고. 노출을 아예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방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푸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발리 편을 들긴 하는데 나발리도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 또 싶기도 해. 이게 약간 인종차별주의자 또 민족주의자이고 약간 맞아요. 그런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가 이제 푸틴의 최근 근황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가 서방과 미국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평가하는 것보다 러시아가 이렇게 작은 나라는 아니다. 역사나 그 규모 면에서나 경제나 군사 면에 있어서나 사실은 지금은 너무 찌그러져 있고 인간의 삶보다 역사라는 것이 더 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러시아가 작아 보이지만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큰 나라인 거죠. 우리는 많이 무시하죠. 근데 사실 우리 한반도에도 다 있는 나라가 러시아고 그렇지. 움직였을 때 절대 어느 나라도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가 러시아인 건 틀림없기도 하고. 그렇지. 문화와 예술,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러시아 음악도, 같은 게 없는 거죠. 음악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좀 알아두는 것도 우리가 맨날 뭐 유럽하고 미국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좀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좋아하라고 러시아도. 좋아하라는 게 러시아와 푸틴을. 푸틴과 TPG기면 백전백승이다. 제가 이 노비촉이라든가 이 부분은 예전에 다른 팟캐스트에서 저 과장창에서 다루기도 했었었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그 독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있었고 저도 이제 좀 찾아보면은 계속 있어요. 꼭 러시아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뭐 아까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쪽이라든가 혹은 뭐 거기서 활동하는 이중 간첩 같은 사람들도 막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맞아. 계속 막 예전에 뭐 폴로늄이 들어간 홍차를 먹인 적도 있고. 폴로늄은 뭐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 그건 이제 방사능 물질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로 리트비넨코. 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몇 명만 얘기한 거지. 잠깐만, 이게 홍차를 마시는데 홍차를 마시면 안 되겠네 그럼. 그렇지. 그래서 방사능 홍차 얘기가 나오고. 푸틴의 홍차. 푸틴의 홍차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짤 유명해. 푸틴이 있고 홍차를 이렇게 따라줘. 근데 색깔이 약간 달라. 홍차 색깔을 신경 쓰지 마. 그게 있어. 초코파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쭉 1년의 것들을 조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웃기긴 하다. 푸틴은 무시를 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제가 약간 인간적인 존경스러웠던 게 계속 자기 목숨 걸고 저널리즘으로서 어떤 저널리스트들이 있고 이런 반정부 인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뭐 예를 들면 어떤 운동을 전개한다 할 때랑 또 다른 종류의 거기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근데 계속 있어. 그게 인간의 위대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러시아 보면서 좀 들어요, 그게. 나발리 같은 경우에도 2번인가 3번 테러가 전에 더 있었어. 그래서 한종훈이 실명했을 거야. 네. 그런데도 이제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나발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스크바로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아. 뭐 납치, 폭행, 고문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와 약간 비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진짜 민족주의자인 거야.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고 민주주의자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 그 신념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노비촉이 그 러시아밖에 못 만든다라고 얘기하더라고. 러시아 화학자가 하는 인터뷰를 봤는데
노비촉이 지금 현재 보유할 수 있는 것도 러시아뿐이고 생산할 수 있는 것도 러시아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폴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대놓고서 아무나 구할 수 없는 거를 다 해요. 사실 죽이려고 맘먹으면 총을 썼으면 돼요. 그거 말고도 죽일 수 있는 여러 그러니까 리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독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야.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경고하는 거야. 나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정부적인 행위를 하고 혹은 나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나의 뒤를 캐면은 그런데 이제 증거는 없지. 하지만 다 아는 거야. 이걸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우리가 폴로님 손에 넣을 수 없잖아요. 진짜 무섭다. 그치? 이게 무서울 게 없는 거구나. 네. 그치, 무서울 게 없는 거지. 나는 사실 이거는 이제 소설을 한번 써보면 네. 왜 나발리를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메드베데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왜냐면은 메드베데프의 비리를 캐고 있잖아. 근데 푸틴 같은 경우에 자신이 이제 사임한 다음에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 유일하게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인 건가요? 아니 대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되든 푸틴이 뭐가 중요하겠어. 그런가? 나를 보호해줄 사람. 옐친이 자신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맡겼듯이. 뒤를 좀 봐달라라고 했잖아. 근데 메드베데프만이 자신의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인 거야. 메드베데프가 무너지면 푸틴 같은 경우에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발리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서 해봤죠. 근데 또 살아있네요 아직까지. 대단하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 질문을 드렸죠. 처음에 질문이 그래서 독재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독재자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질문으로 들어가서. 푸틴은 독재자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에는 독실이 형님부터. 푸틴이 독재자입니까? 일단 선거 자체를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가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 그것 중요한 것 같거든요. 부정선거가 포함돼 있지. 포함돼서 지지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어느 정도 높은 건 사실이고 근데 생각하는 것들은 70% 80%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러시아 내 분위기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독재자의 기준이 그 두 가지 층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야 되고 길든 짧든 간에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자신을 비판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독재자인 것 같아요. 권력을 진짜 모든 게 내가 인기가 정말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모두가 날 찬양해. 그래서 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데 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그거를 들어. 탄압은 하지 않아. 내버려 둬. 그리고 그 언론이 사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탄압하지 않고 두고 그 언론이 퍼져나가고 사람들을 어느 순간 깨달을 수 있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통제하지 않으면 저는 그 사람은 독재자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현재 인기 있는 사람으로 봐야지.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히틀러 초기에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기 시작할 때 모든 언론이 빨아줄 때 그때는 자기 비판하는 기사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딱 히틀러 보고서 얘 독재자다라고 하기보다 독재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었어야겠지. 그런데 이제 자기를 비판하는 거를 찍어 누르고 다른 당들을 더 없애버리고 나치라고 하는 거 하나만 일당만 놔두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대안들을 못하게 막고 언론을 막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인기가 있든 없든 뭐 장기 집권 했든 안 했든 간에 독재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재자다. 수리피디 어떻습니까? 저는 독실 형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다 좀 더 얹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독재자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지금 질문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질문을 들었을 때 푸틴 혹은 독재자에만 기준을 맞추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총괄적으로 다뤄보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쌍방의 잘못인데 그 독재를 하는 정치인이 있고 시민들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독재자가 뭐냐면 시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재자의 기준은 시민들을 바보로 만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우리나라의 예시를 좀 들어도 괜찮을까요? 안 돼. 적절하게 들어라. 지금부터의 견해는 뉴스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수리피디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단 운동들이 있었죠. 그런 운동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새마을운동?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예. 일단 사회구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항쟁들이 있었고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아주 길게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하야를 하고 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일의 가장 중심적으로 됐던 거는 처음에 그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들은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다뤘지만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수하르토가 오랜 기간 30년 넘게 장기 집권을 했지만 하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 IMF 사태 여러 가지가 껴있긴 했지만
국민들이 이제 스스로 자각하고 일어선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에는 뭐가 없냐면 그게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직까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언론이 통제가 되었든 아니면은 러시아 내에서 푸틴이 어떻게 뭐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든 어떻게 됐든 모르겠지만 그래서 독재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시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정치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적절한 얘기인 것 같아요. 시민들은 아마 자신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대한 정의를 위해 의기투합해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렇지. 뭐 어떤 갈등과 여와 야가 균형을 이루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 자체가 서구식 민주주의,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갖고 있는 관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식의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러시아는 어쨌든 서구 사회이잖아요. 근데 러시아를 서구라고 보통 그러지 않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요? 서구라고 얘기하는 게 좀 있고 그런데 서구가 보통 대립한다고. 민주 사회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아예 우리 같은 아시아 입장에서는 특히 동아시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쪽도 이제 공룡 같은 커다란 거대한 나라였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그 착한 선한 윤리적인 그 민주주의가 잘 갖춰진 그 서구 사회는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냐, 어디까지 민주주의냐,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거는 누군가의 피땀이 눈물이 있었기 그렇지. 때문인데 그거 사실은 또 식민지를 그렇지 바탕으로 그거였었잖아. 해서. 러시아는 그렇게까지 비판을 못한 게 자기들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는 거지. 너희들은 민주주의 너희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네는 무슨 책임지고 있어 지금? 너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 피밭에다가 뭘 했어? 라는 생각도 살짝 그냥 갑자기 들기도 하네요. 기분이 확 나빠서. 그렇구만. 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재자지요. 독재자고 푸틴이 독재자인 거지. 그래서 그거는 너무 눈을 감은 것 같아. 러시아인들이? 러시아인들도 그렇고 네. 우리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푸틴에 대해서 재밌잖아. 맞아요. 재밌고. 왜냐하면은 우리 국내에서도 푸틴 성님으로 모시고 인기 되게 많아. 인기 많아. 불공국 성님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생각보다 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좋아. 좋아. 짤로 달아다니고. 맞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서구도 생각보다 좋다고요 인기가? 서구에서도? 서구는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네. 근데 일본에서 뭐 달력이 팔리는데 푸틴 달력이 많이 팔린대. 진짜. 짤도 많이 돌아다니고. 근데 우리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쟤는 원래 저런 애다 라고 해주면 좀 봐주는 게 크다는 생각이 있어. 들어.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했던 것들은 현직 미국 대통령들이 놓고 봤을 때 하나하나 사람마다 다 탄핵받아야 되는 건데 맞아. 불구하고 그치. 이 뭘 하는 것마다 우리가 뭐 들어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 뭐 저 정도는 뭐 트럼프가. 종합 선물 세트인데 그치. 쟤는 원래 저런 애니까. 이게 만약에 한국 대통령이 그러네. 하나라도 그런 거 했었다 그러면 난리 나는 문제들인데 맞아요. 근데 푸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웃기고 재밌고 뭐 성능 같고 뭐 친근하다고 얘기하지만 암살자인 거야.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증거가 어딨냐라고 얘기하지만 정황상 알지. 그치. 그리고 이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떻게 잔인하게 행동하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기초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법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헌법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지만 헌법을 만들어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 재산을 축적하고 이거 횡령과 배임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민주적인 절차 안에서 행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잊어버린 거야. 너무 푸틴은 원래 저러니까 너무 열어준 거고 엄밀하게 놓고 본다면은 독재자고 문제가 많고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지 언젠가. 마땅히. 역사가 언젠가. 네. 오늘 딱 시작하자마자 최 사장님이 지난주죠. 푸틴이 비공식적 1위다 200조도 했을 때 아무도 우리 놀라지 않았어. 맞아. 그럴 것 맞아. 같았어.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적절해. 사실은 아, 그런 그 거지. 정도 했으면 그랬겠지. 그 정도 모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너무 푸틴이 당연하고. 여러 가지 악행을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고 그것도 재산을 그렇게 축적한 것 자체는 문제시하기조차 않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그리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암살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푸틴이니까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하잖아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 비판해야 된다. 그렇지.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러시아인들이 이제 바보냐? 그렇게 또 보긴 힘들다라는 거지. 역사적인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인들은 스스로가 포위된 요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강력한 소련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러시아인들의 요구가 푸틴을 낳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푸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 국가 시민들의 수준과 관심에 맞는 정치인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이 푸틴을 받아준 거지. 저런 푸틴도 받아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한국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을 쉽게 욕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정치인을 만들어낸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진짜 뭔가라는 거지. 한국인들의 관심, 그리고 한국인들의 관심과 수준이 만들어낸 정치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관심이 있고, 그렇죠. 방역에도 관심이 있고, 공정이나 아니면 정의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가 우리 정치인들을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끝. 여기까지가 푸틴에 대해 준비한 거고. 재밌네요. 이거는 괜찮아님의 의견이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 하나 질문하자면 네. 강한 러시아를 만들 사람은 푸틴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야당이 공산당이 그것도 애매하다. 어쨌든 러시아 다른 사람이 공산당이니까.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민주적 절차를 밟고 하기 시작하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처음엔 좀 휘청휘청하겠지만 결국에는 러시아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나 당연히.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일어나겠지. 나발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고. 그런데 상상을 해봤어. 나발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은 뭔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일단 뭔가? 서구 사회가 문을 열기 시작하겠죠. 그렇지. 그거는 그런 또.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못다한 얘기는 네. 팟빵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